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 대주주 양도세 시즌 투자 전략은 코스닥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는데요. 코스닥은 지분 2%, 시총 15억 원 이상입니다. 매년 이로 인해서 개인 대주주들이 양도세 부과 기준 확정일 직전에 매도에 나서곤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개인 비중이 높은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연말마다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확정일 전에 한 2주간 봤을 때 거래소 코스닥 합쳐서 5조 6,075억 원가량의 개인 순매도가 집계가 됐고요. 올해는 이제 배당락 전에 26일까지 이렇게 팔아야지 대주주 이 양도세를 부과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또 어떻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투자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신증권 마켓전략실 이경민 팀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대주주 요건이 점진적으로 해마다 이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2013년부터 대주주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아마 2021년에는 3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세부 부담이 좀 많아지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처럼 양도세 부담이 커지는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소득이나 재산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하겠다라는 기조가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장 자체의 흐름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경계해야 될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올해 내년 2021년까지 계속적으로 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들은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강화되는 거 추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는 이게 개인들의 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더 이렇게 요건이 강화되면 커질 것 같아요. 연말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될까요? 그 영향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건이 강화될수록 시장 영향력은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16년, 17년 최근 2년간 12월에 코스닥의 상대적 약세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큰 변수보다는 주식 양도세 부담을 덜기 위한 주주들의 주식 매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주주 범위가 더 확대되고 2019년, 20년까지는 범위 규모가 좀 더 타이트해지게 되는 따라서 이런 현상들은 이전보다는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형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지 않고 외부인이나 기관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거래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개인들의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매물 부담을 좀 더 소화하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반면에 중소형주, 특히 수급이 얇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매물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년 12월에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약세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매년 연말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급락이 전개되는 흐름들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이에 대한 갑론을박 영향이 크다 적다라는 갑론을박이나 이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그런 패턴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들은 원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이견을 차치하더라도 경계해야 될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들은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반복되는 이슈고 또 경계해야 될 요인이다.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을 또 예측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양도세 시즌과 연관돼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그렇다면은 이제 배당날 전에까지는 좀 출렁임이 클 거고 그 이후는 또 괜찮은 건지 26일 종가나 27일 이후부터는 매수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전략 어떻게 주실까요? 연말 배당락 전까지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의 매매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 종목이 상대적으로 위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급 이슈로 인한 급락이 나타난다면 기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배당락 전후에 코스닥이나 중소형주가 급락이 나온다면
단기 매수 전략을 좀 제안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펀더멘탈, 기업 이익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레벨이 다운되고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변화로 볼 수 있겠지만 단기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연말 과세 요건으로 인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거라면 그 시점 단기에는 오히려 매수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시점이거든요. 따라서 연말 배당락 이후 전후로는 급락이 나타날 경우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말 급락세가 연초에는 급반등세로 나타나는 패턴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는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연말 급락 이후 연초 급반등하는 패턴들을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맞추면 되는 전략으로 연말 배당락 전에 좀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들어가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신다면 아마 연초에는 플러스 알파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전략적 대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기적인 매수 전략이 가능하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 보자. 중소형주들 급락할 때 오히려 또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 종목군들 많이 좀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자, 허위원님 앞서서 이경민 팀장도 계속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이제 이 과세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다라고 좀 강조를 했는데 과세 요건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건 좀 그래프로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 보시면 이제 시가총액하고요, 이제 지분율 기준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게 되면 세법상 대주주이거든요. 이 대주주 아래는 그 합산 대상에는 그 지분 합산 대상이나 금액 합산 대상에는 특수 관계자까지 다 이제 범위가 확장돼서 특수 관계자들의 주식까지도 합산된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주주랑 배우자,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들, 그리고 직계 존비속, 최대 주주 중에 해당할 때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 범위를 확장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들까지도 다 이제 특수 관계자의 범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도일 직전 사업년도 말 종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현행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에 판다고 하더라도 올해 연말까지 2018년도 연말까지 시가총액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15억 이상, 그다음에 코스닥으로는 15억 이상 보유한 사람들은 현재는 양도분에 대해서 20%의 그러니까 차익이 있을 경우에 과세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역시 시가총액 기준으로 2020년 4월 1일 이후에부터서는, 그러니까 2020년 당해년도에서는 이게 금액이 낮아져서 거래소는 10억 이상, 그다음에 코스닥도 10억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2021년도 4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3억 단위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부터는 10억 기준으로 가고 2021년부터는 이제 3억 기준으로 떨어진다. 물론 연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기준이 되겠죠. 좀 강화되는 추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 제가 실무에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 부분 가지고 그 문의들을 많이 하실 건데요. 지분율 기준은 조금 이제 복잡합니다. 양도일 직전 3월 기준으로 지분율 1%인 것은 그 양도세가 100%로 다 부과가 되고요. 그 아래 이제 그림 보시면 그러면 연말까지 만약에 이 사례처럼 0.9%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만약에 혹시라도 8월 5일까지 계속 지분율을 0.9 정도까지 보유했을 때에 그 사이에 팔면 이거는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1%가 안 넘었기 때문에. 근데 내년도 연중에 한 번이라도 추가 취득을 해서 1%가 넘어가게 되는 지분이 되게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연말까지 팔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주주 요건에 부합이 되게 돼서 그때부터는 과세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차익분에 대해서 20% 역시 똑같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후의 흐름들도 다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분율 기준으로는 계속 좀 높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2%라든지 이런 쪽들로 좀 높아지게 되는 부분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전에 출발에는 조금 더 뭐 100억 자산가만 이제 보유를 과세를 했다 그러면 50억 단위로 떨어지던 것이 이제 20억, 15억으로 계속 좀 금액들, 15억, 10억, 3억으로 금액도 좀 하향 조정되게 되면서 대체로는 좀 이게 과세 기준이 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12월이면은 또 매도가 좀 많았는데 과거에 월별로 봤을 때 개인의 순매도 좀 추이는 어땠는지 12월에 정말 뭐 데이터상으로도 집중이 좀 된 건가요? 네, 이게 조금 재밌는데요. 사실 이제 2013년 당시만 해도 이제 뭐 100억 이상 보유해야 대주주로 과세를 했던 상황인데 그 기준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매해 낮아져서요. 2013년 7월 1일부터는 보유 비중으로는 3% 100억, 그다음에 코스닥은 2% 50억, 그다음에 이 기준이 7월 1일 이후로부터는 거래소가 5% 50억, 그다음에 코스닥 4% 40억 이상으로 좀 강화가 되게 된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2016년 4월부터는 올 3월까지죠. 2018년 3월까지는 거래소가 이제 1%에 25억, 코스닥은 2%에 20억이었었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이제 다 1% 떨어지게 되고 금액 기준으로는 15억과 15억 단위로 이제 정리가 되게 되죠. 이 부분인데 이후의 흐름들에 봐서 그러면 월간 단위로 실제로 연말 돼서 이 과세를 안 맞으려고 회피성 매도가 있었었냐고 좀 봤더니요. 네, 조금 유의미한 자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매해마다 연말 오면서 개인이 다 팔았던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굳이 찾자면 그래도 12월 달에 조금 더 그 매도 물량이 좀 커졌던 사례들은 일부 발견은 되는데 매해마다 동일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봤더니 2014년도에는 그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8천억 매도했었었고요. 12월 한 달 동안.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한 1,60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개인이 거래소에서 한 1조 3,700억 매도했었고 코스닥도 한 2,087억 정도 매도입니다. 그리고 2016년 재작년도에도 개인이 거래소에서는 1조 4천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이제 한 1,400억 정도 매도, 그리고 작년에는 거래소에서 좀 많이 팔았던데요. 한 3조 6천억, 12월 한 달 동안 많이 팔았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1조 한 4,600억 팔았습니다. 물론 이제 셀트리온 이전 상장 뭐 이런 이슈도 있었고 워낙에 이제 그 전에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작년에는 그런 개인 수급에 영향을 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매해마다 항상 12월 달이 되면 많이 판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 추이들을 봤을 때 산 경우도 있었었고 또 4분기 들어서 항상 연말로 가면서 매도가 강화되고 이런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해마다 있던 그 관련 종목군의 특수성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섹터가 아주 이상 급등을 많이 했다라면 그쪽에 대한 수급은 매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과거 자료를 가지고 올해도 항상 12월이 되면 개인은 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다만 그래도 좀 이제 심리적으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좀 부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개인들이 지금 쭉 읽어드린 대로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어떤 주식을 샀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도 매수를 했던 게 최근 한 4년 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금액이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 많이 팔 때는 아까 뭐 1조 원 넘게도 팔았었고 조금 팔 때는 거의 한 190억밖에 안 팔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진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좀 개인 수급한테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유의미하게 항상 그렇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도 이게 양도세가 계속적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으니까 뭐 올해도 그렇고 내년은 뭐 더 심할 것 같고 이런 또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올해 어떻게 좀 이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좀 날까? 실질적으로 어제도 더 많이 밀렸고 오늘 코스피 오르는데 코스닥 내렸고 이 전날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떨어졌고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아까 제가 약간 좀 답은 드렸는데요. 항상 이게 예년처럼 연말 되면 매도 나온다라고 말씀드린 곤란하지만 그래도 전체로 보면 경협주라든지 일부 급등주들에 대한 수급, 그러니까 신용을 썼던 부분들 보면 일부 섹터에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갔었고 그런 쪽 종목군들이 어쨌든 연초 대비로는 뭐 월간으로 따지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작년 말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많이 올라 있거든요. 물론 고점 만들고 하락은 나와 있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 있는 쪽이 연초 대비 상승폭이 컸던 섹터가 이제 남북 경협주. 여기 이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시장이 사실 뭐 제약바이오가 작년에는 워낙에 많이 맞았는데요.
그 전에도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흐름 자체가. 특히 셀치존 같은 경우는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시장이 좀 그런 관련주들이 바이오나 이런 쪽 좀 안 좋았고, 그래서 예년보다 그런 수급 이슈가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증권가치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그래도 좀 급등했던 종목군들의 수급엔 좀 유의해보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가 이제 궁금한데, 중성주 가운데 이제 상승폭이 컸고 개인 매수가 활발했던 그 네, 종목군들, 네, 그런 네. 종목군들을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그런 종목이 대체적으로 남부 경협주들이 네, 좀 많이 좀 포함이 조금 되죠. 많죠. 네. 네, 종목들 맞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 먼저 표를 한 2장 보실 건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항상 같은 말씀 드리지만 이랬다고 해서 항상 이게 매도의 원인이 된다라고 보긴 곤란하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재료들을 감안하셔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올해 이제 주가가 한 2배 정도 올해 1월 대비로 해서 상승한 중소형주.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가 개인 비중이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보시면 건설 건자재 쪽은 이제 부산산업이 시총은 한 2천억대. 이게 기준 라인이 제가 며칠인지 이제 체크 못했는데 하여튼 최근 자료인 것은 맞습니다. 연초 대비로 한 500% 이상 올라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좀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대주주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는 저희가 이제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남광토건이 한 160% 넘게 올랐었고, 남선알루미늄도 최근에 뭐 정치 테마로 또 묶이기도 하면서 아주 급등인데요. 한 150%, 남아토건 역시 정치 테마주로 묶여 있죠. 성신양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포스코엠텍은 역시 이제 경협주 테마인데 자원개발 테마로 220% 올랐었고요. 동양철관도 역시 대북 테마인데 100% 상승입니다. 조선 쪽에서는 저는 좀 생소한데 SNW라는 종목이 한 400% 올랐나 봅니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진양화학이 역시 이쪽도 이제 뭐 오세훈 테마주로 묶여 있죠. 많이 올랐었고요. 조비도 저기 보입니다.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도 한 100% 이상 올랐고요. 우리기술 뭐 이런 쪽들, 또 네페스 신소재 많이 올랐네요. 거의 500% 올랐고요. 네페스 신소재도. 푸른기술도 역시 뭐 대북 테마인데 한 350%나 올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역시 뭐 비철금속이나 뭐 종이목재도 보이고요. 대체로 대북 테마주, 기계 쪽, 화성 밸브 이런 쪽들도 다 대북 테마주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표는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많이 올랐고 개인이 좀 많이 산 종목,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물론 그렇다고 이게 대주주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항상 매물이 나온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걸 저희가 알 수는 없는데 일단 현대로템이 거의 이제 2조 넘어가는 시총인데요. 개인 순매수가 한 6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그리고 연초 대비는 50% 이상 올라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2조 7천억짜리인데 개인이 한 3,400억 샀고요. YTD로는 오늘 좀 밀려서 뭐 조금 최근에 좀 밀려서 이 수익까지는 아닐 텐데 그래도 한 7, 80%는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사막 콘덴서도 연중이 한 11만 원이 고점이었잖아요. 많이 밀려있는데 그래도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좀 플러스권이어서 개인이 1,000억 정도 샀고요. 그리고 현대상사나 뭐 필룩스는 뭐 바이오 쪽 컨셉으로 좀 엄청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RFHIC 최근에 흐름이 좀 안 좋다고는 해도 주가가 연초 대비로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뭐 링크 제네시스라든지 SFC, 바이오리드스 이런 쪽들도 금액으로는 글쎄 뭐 아주 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수익이 좋고 개인 순매수가 겹쳐지는 종목군들은 좀 유의해 보시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이런 종목군들 뭐 배당 전까지는 좀 주가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27일 배당날 이후부터는 뭐 상승세가 나올지 뭐 이럴 효과도 중소주 중심으로 나오잖아요. 네. 네,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화요일 어제 오늘 흐름 보시면 저랑 같은 생각이실 텐데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은 많아요. 프로그램 많은데 저희가 이제 저번에 선물옵션 만기할 때 전해드렸지만 그 배당 관련된 자금이 증권사 오늘도 보시면 기관 자금의 매수는 다 증권사 거잖아요. 그 증권사의 이 수급은 연말까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장 방향성 가지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배당 차익거래 그 포션 조금 뜯어먹으려고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제도 보면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시장에. 근데 실제로 프로그램 3, 4천억 들어온 것 치고는 장도 별로 안 좋았었고 그만큼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아마 그 프로그램에 때렸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래서 지수 전체로는 그건 플랫이고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산다고 장 좋아 보이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기관 수급에서 증권사 매수 들어오는 것은 배당 차익거래 그 1조 5천억 쓰려고 들어가는 거고 선물도 보시면 지금 괴리율이 그래도 플러스 0.18 정도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익을 할 만한 여건들은 분명히 생겨 있는 거라서 그 돈이 연말까지 다 써질 거는 같아요. 그게 한 축이고요. 현재 수급에. 그리고 또 한 축은 이 코스닥이 시세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도 느끼셨습니다. 어제 오늘. 아침에 뭐 별일 없는 것 같은데 확 밀렸다가 또 중간에 확 올렸다가 또 흔들었다 또 오후 되면 좀 뭐 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는데 좀 막 플러스로 끝내고 아침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막 2, 3%씩 막 빼서 출발하고 막 이런 시세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장 연결했다고는 합니다만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다른 분위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도세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수급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고 프로그램 영향력도 코스닥에서 좀 커져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지수는 연말까지는 어쨌든 양도세 이슈가 좀 부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을 뭐 다 끌어올리자 뭐 이런 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부담이 되면서 움직임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 고민되실 텐데 일단 원론적으로는 급등했던 쪽 중에서 중소형주는 조금 피해 보시라. 다만 배당 권리락일이 이제 27일 날인데요. 이날 어떤 이제 결과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날은 뭘 사야 되냐 했을 때는 역시 급등했던 중소형주가 그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좋아서 지금 오른 거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 하나 보시면 이제 정부에서 내년도 정책 방향 발표한 것 관련해서는 다들 아시고 계시는 뭐 4차 산업혁명 테마주 관련된 쪽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올해 좀 많이 올랐던 쪽 중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쪽들을 피하셔야 되지만 잘 보고 계시다가 27일 날 좀 공략해 보시는 전략. 오늘 재료로만 보면 예, 그렇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살펴봤습니다. 마켓동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